뒤에 저기 서 계신 당원 동지들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이쪽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이쪽으로 나와주시고. 예, 일단 의자에 앉으시고요. 이쪽으로. 저기 앉으시는 앞에 좀 비켜주시겠어요? 그리고 저기 복장이 조금 자유로운 동지들께서는 이 앞쪽에 와서 여기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거기 서 계시는 것보다 앉아 계실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예, 이쪽으로 더 오셔서 자리가, 예, 나중에 의원님들 나중에 오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서 계실 수밖에 없고, 지금 오시는 순서대로 이쪽에 와서 앉으셔도 됩니다. 예, 자리 일단 네 분 오셔서 일단 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분 더 오셔서 이쪽에 자리. 네, 어저께 갑자기 오늘 바른미래 시국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급하게 문자로 연락을 드렸는데 선거운동이나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비상시국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사무총장 이태규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앞에 태극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와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비상시국 토론회를 개최하기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여당은 특검도 거부하고 민생도 거부하면서 지난 대선의 댓글 공작을 은폐 엄호하게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구정권 자유한국당 정권이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이용해서 대선 흑색 공작을 펼쳤다면 민주당은 도르킨이라는 사설 국정원을 만들어서 흑색 공작을 펼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생이 중요하고 개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외치면서도 문재인 정권은 도르킨과 김경수 이야기만 나오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막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예, 특검 수사도 그것도 수사를 제한하는 부실특검 조건으로 말도 안 되는 20가지 조건을 내걸어서 특검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은 더욱 궁금해져 갑니다. 도르킨과 김경수 이들이 무엇 때문에 민생과 개헌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인가? 경찰과 검찰은 왜 축소 은폐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그 뒤에 진짜 배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구호 한번 외치고 저희가 지금부터 시국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맨 마지막 부분을 같이 3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르킨의 진짜 배우 국민은 알고 싶다! 알고 싶다! 알고 싶다! 알고 싶다! 특검 거부, 민생 거부, 민주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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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먼저 어저께 홍보국이 만든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댓글 무대의 진짜 배우가 누군지 알아? 진짜 알려줄까? 문 대통령의 을질당하는 건 올해까지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지금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태도입니다. 주범 김모 씨와 김경수 의원의 텔레그램 대화를 확인하고도 이 사실을 숨긴 채 수사를 종결했죠. 게다가 오늘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도 시종 김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의혹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 분위기가 예전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이른바 생색내기 좋은 사건엔 앞다퉈 뛰어들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뒷북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서 경찰이 오늘 해명을 내놨는데 그것마저 엉터리였습니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주민 경찰청장의 말 바꾸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거짓 해명이 드러나자 사과를 했지만 비판 여론과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모 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모두 14건, 이 가운데 10건은 기사 주소입니다. 이를 전송받은 드루킹 김 씨는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드루킹에게 보낸 14건의 메시지 가운데 홍보해 주세요라고 하며 댓글 작업을 요청한 듯한 정황이 나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CCTV 확보 못했다고 거짓말하다가 이제야 슬그머니 가지고 있다고 한 거짓말 청장. 계좌 추적할 생각 없다고 구경꾼처럼 말하다가 이제야 움직이는 국장수사청장. 압수한 휴대폰을 검찰에 피신시킨 은닉청장. 김 씨가 일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보냈을 뿐 김 의원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 역대급 대변인 청장. 인터넷을 할 때 띄우는 프로그램 창입니다. 오른쪽에 시크릿 모드라고 적힌 버튼을 클릭했더니 검은색 창이 새로 뜹니다. 사용자의 사이트 방문 이력 같은 활동 기록을 컴퓨터에 남기지 않는 비밀 모드로 바뀐 겁니다. 보안 USB를 받기 전까진 비밀 모드 창으로 작업하라. 흔적을 남겨선 안 된다. 매뉴얼은 이 내용을 포함해 크게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는 제외하라. 인터넷 포털 페이지를 항상 띄워놓고 새로 고침하라. 추천한 기사를 서로 알 수 있게 공동 아이디로 접속하라 등 작업 시간과 방법, 작업 대상 기사 선정, 작업 시 유의점까지 상세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 대해 보안 전문가들은 의심이나 추적을 피하려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기록을 안 남기겠다라는 측면이 뭐죠? 시크릿 창이라든가 텔레그램을 있습니다. 드루킹이 1년 전 대선 기간 중 현재 청와대에 근무 중인 인사와도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은 정황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경찰도 이런 내용이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만 부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권력 실세가 연루된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가 유린된 문제를 드루킹 바짓가랑이 운운하며 정쟁으로 폄하한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대선 불복이란 이치에도 맞지 않는 덧씌우기 공세까지 하면서 차기 원내 지도부의 협상을 떠넘기려 하는 무책임한 자세로 협상의 빗장을 걸고 있다.
네. 다음은 오신환 원내 수석 부대표로부터 국회 협상 과정 보고를 통해서 특검과 민생 모두를 거부하면서 억지 주장을 펼치는 민주당의 불합리한 실체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고 나오셔서 여기 당원분들 이쪽에 많이 계실 때 나오셔서 하시면 어떨까요? 여기서 서서 할게요. 거기서 하시고 네. 서서.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예, 원내수석 부대표 맡고 있는 오신환 의원입니다. 오늘 정말 각 지역에서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참석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위중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속에서 저희가 오늘 긴급하게 비상시국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잘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21일 날 경찰이 드루킹 일당들에 대한 긴급 체포를 한 이후에 25일 날 구속이 되고 30일 날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분이 뒤늦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특히 야당이 특검을 통한 국회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4월 23일 날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3개 정당의 당대표 원내대표께서 공동으로 특검을 발의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그 서명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야 3당이 공조해서 특검 처리 촉구를 계속 해왔으며 민주당은 계속 끝까지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5월 3일 이전에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논란이 되었던 방송개혁 법안과 특별감찰관의 추천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 합의를 도출해냈고 그 이후에 추경 처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국회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5월 3일 날 민주당과 한국당이 특검 관련 협상을 결렬시키고 오전에 민주당, 한국당의 특검 수용 의사를 오전에 민주당이 한국당에 결렬됐던 내용에 대해서 특검 수용 의사를 피력해 왔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판문점 선언 기준과 추경 처리를 함께 합의하는 조건으로 특검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라는 의견을 내왔고 한국당은 이에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면서 결렬이 또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은 그렇다면 특검 수용 의사를 철회하겠다며 또 번복을 해왔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바른미래당이 5월 4일 날 의장과 원내대표단의 회동에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특검 합의와 동시에 국회 정상화를 이뤄내자. 그리고 비준 동의안과 추경은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처리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비준 동의안은 정부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제출할 것인 바 절차에 따라서 논의하는 것이 순리이다. 또 추경안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처리하면 될 것이다. 또 방송법과 특별감찰관 문제는 이미 합의한 만큼 합의대로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안들을 통해서 절충을 양극단에 있는 한국당과 민주당의 절충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입장을 유보했고 김성태 대표의 한국당의 원내대표의 단식을 풀 것을 종용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5월 5일 날 원내대표 회동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인해서 회동이 연기되면서 불발로 그치게 되었습니다. 5월 7일입니다. 바로 엊그저께 민주당은 추경 등을 20개의 민생 법안이라고 표방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연계 방침을 표명하고 협상에 들어왔습니다. 원내대표 의장 주재하에 원내대표 회동 이후에 원내 수석 간에 계속적인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거의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만나서 내용을 절충해 가고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특검 명칭에서 민주당의 불법 대선 여론 조작 사건이라는 명칭을 배제하고 또 김경수 의원의 이름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인터넷상의 여론 조작 사건으로 함축해서 제명을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을 야 3당이 동의하고 받았습니다. 일단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특검 법안의 내용 그리고 특검의 추천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제명은 민주당이 제안하는 바대로 수용을 해왔습니다. 다만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은 기본적으로 야당이 합의하는 2명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야당이 합의하는 2명의 내용은 야당끼리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추후 논의하기로 해서 그 2가지는 기본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특검의 범위와 내용, 수사 범위와 내용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원내 수석 간에 합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수사 의뢰한 내용 그리고 민주당이 추미애 당대표 이름으로 수사 고발한 내용들을 한정해서 즉 다시 말해서 평창올림픽 댓글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이 기소한 내용 그 중심으로 특검을 하는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 직전에 선관위가 이 드루킹 관련 일당들에 대한 수사 고발 의뢰했던 내용 그것을 고양지청에서 불기소 처분한 이 수사 은폐 축소에 대한 내용들도 특검의 수사 범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해 왔고 또한 이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 속에서 인지된 모든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마지막 2가지는 민주당과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앞서 3가지 정도는 내용 속에서도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다음날 민주당에서 바로 이 내용조차도 합의할 수 없다. 그리고 차기의 원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민주당이 바로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의 임기가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내일 투표를 통해서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수사 범위의 내용은 그때 가서 새로운 지도부와 협상해서 결정을 하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것은 무엇보다 진상규명에 대한 포커스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 범위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합의해서 명시하지 않으면 특검을 받는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주장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또한 결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8일 우리 바른미래당의 의원님들이 바로 이 장소에서 24명의 국회의원들이 철야 농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5월 9일 바로 어저께 저희가 규탄 결의문을 낭독하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어저께도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원내 수석 야당의 3명이 정론관에서 기본적으로 이 무성의하고 뻔뻔하고 그리고 무책임한 민주당이 행한 행태에 대해서 규탄하고 조속히 국회 정상화를 위한 특검 수용에 대한 촉구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민주당은 특검 수용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추미애 당대표는 이건 특검감이 아니다. 그리고 우원식 대표는 대선 불복의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이제 특검을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가 있습니다.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민주당은 정말 각성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뻔뻔하고 본인들의 말하는 것을 계속 이중적으로 태도를 입장을 바꾸는 민주당은 우리가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규탄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입장을 전환해서 하루빨리 이 민생국회를 위한 그리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협상에 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동안의 원내의 협상 과정들에 대해서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신환 원내수석 부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 부대표 보고를 당원 동지가 받으셨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불합리한 어떤 조건 논리로 현재 특검을 방해하고 있고 또 우리 바른미래당이 특검 관철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또 아울러서 국회를 정상화해서 민생을 챙겨보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면을 우리 동지들께서 분명하게 잘 알고 계시고 또 돌아가셔서 국민들께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현재 시국에 대한 박주선 당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성대가 좀 부어서 좀 역겹습니다. 지금 한창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될 후보자 여러분, 또 선거운동을 지원해야 할 당원들 여러분, 초름을 아껴도 부족한 상황에서 멀리 국회 시국대 토론장에 함께해 주신 전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들 입장에서 또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운명을 극복해야 될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로 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은 결연한 의지와 이현 시국을 보는 엄정한 상황에 대한 인식 때문에 함께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며 상식과 반칙이 없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촛불 민심에 호소하고 약속했던 바로 문재인 정권. 그 정권이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 지금 이 상황이 나라다운 나라를 보여주는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묻고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은 민주법치입니다. 우선 댓글 공작은 대선 때부터 대선에 부정을 가한 여론을 왜곡 조작한 사건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또 지금 이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는 이 정권은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댓글 공작을 4년에 걸쳐서 재판을 받게 하고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야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 조작 사건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적폐를 청산한다고 그렇게 요란 법석을 떠는 또 문재인 정권의 핵심 2대 기반 중 하나인 적폐 청산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법의 평등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성의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처벌을 대할 텐데 이것을 자꾸만 진상 규명을 거부하는 이 작태가 무엇 때문에 그러겠냐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 의견을 가지고 일반화 내지는 일원화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적나라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와 또 우리 바른미래당이 해치고 나가야 할 지혜를 용기를 주는 이 대토론회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대토론장에 이같이 큰 뿜어내는 열기가 문재인 정권이 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서 댓글 공작 대선 부정 의혹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이 두 가지는 바른미래당의 명운을 걸고 관철해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 토론회에 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정말 1분 1초가 아까운 우리 후보자 여러분들께서 이곳 국회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선거운동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어떻게든 드루킹 특검이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참 촛불 시민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됐다고들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을 보면 정권은 바뀌었는데 나라는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정권은 친박 패권 정권에서 친문 패권 정권으로 정권은 바뀌었는데 다른 것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검찰, 경찰의 수사 행태도 바뀌지 않았고 박근혜 정권의 그 불통, 실패한 인사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드루킹 특검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지난 대선 때 불법으로 여론 조작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임기 마지막 날 이제 말을 또 바꿨습니다. 드루킹 특검은 대선 불복 특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드루킹 특검을 도입하면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드루킹 특검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도 경찰은 김경수 의원을 피의자로 조사한 적이 없고 참고인으로 단 한 차례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아니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게 A4 용지 30장 분량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적극 홍보를 부탁했고 드루킹은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과 공범이지 어떻게 그게 참고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김경수 의원의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고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는 특검이 아니면 진상을 밝힐 수 없다. 그래서 드루킹 특검 수용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 이제 적반하장으로 드루킹 특검은 대선 불복 특검이기 때문에 못 받겠다고 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위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훼손된 그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서 촛불 시민혁명에 나섰다면
이제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자신들이 저지른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함께 바른미래당과 함께 나서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호소합니다. 이제 뭐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김경수 의원은 대선 당시 문재인 선대위의 수행 대변인이었습니다. 단순한 수행원도 아니고 단순한 대변인도 아닌 수행 대변인이었습니다. 수행 대변인이 뭘 하는 자리입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행 대변인과 대선 후보가 항상 같이 움직이면서 정보를 후보에게 제공하고 그날 있었던 상황 보고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다시 언론에 전달하는 역할이 수행 대변인 아닙니까?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과 A4 용지 30장 분량의 문자를 주고받고 그리고 직접 홍보를 부탁하고 드루킹은 실행에 옮겼고 드루킹으로부터 현재 밝혀진 것만 2,700만 원의 후원금을 받고 그리고 밝혀진 것만으로도 지금 5번 이상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같이 있었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같이 있었던 김경수 수행 대변인과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가 무슨 말들을 나눴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김경수 수행 대변인으로부터 드루킹에 관한 보고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대선 불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결코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합니다. 지난 대선을 무효로 주장할 생각도 없습니다. 또 이미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대선에 대해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드루킹 특검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됐더라도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정권에 치명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진상은 국민이 알아야 된다. 밝혀져야 된다. 바른미래당은 끝까지 그 드루킹 특검 도입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절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을 받지 않고 무산시키고 절대 현재의 정국을 빠져나갈 수 없다. 여기 계신 우리 후보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김종철 원내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이 드루킹 이 흑색 공작, 댓글 공작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새겨야겠습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다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킹의 진짜 배우 청와대는 대답하라! 네, 이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등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고 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나아진 게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은 정말 국민들은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토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단한 영상을 보시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었죠. 이 일자리 늘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건 정부가 최악에 가까운 고용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반토막이 났고 청년 실업률은 18년 전 외환위기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들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취업 시장의 문 자체가 많이 좁아지다 보니까 몇 년째 취업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난 6월 11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들여 일자리 늘리기에 올인했지만 현 정부 들어 고용시장 상황은 되려 나빠졌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21만 2천 명에 그쳐 4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비정규직 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입니다.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된 안내데스크의 심지연 씨. 고용 안정에는 마음이 놓이지만 자회사 소속이라는 점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아직은 이게 완벽히 정규직화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아직도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크게 다른 점은 못 느끼겠어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지만 3월 청년 실업률은 11.6%로 역대 가장 나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생활비 많이 들어서 먹고 살기 참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한 통계 사이트에서 전 세계 물가를 비교해봤더니 실제로 우리 물가가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먹거리부터 살펴보면 바나나 1kg 가격이 우리 돈 약 4,000원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비쌌습니다. 또 사과, 오렌지는 네 번째, 쌀과 감자는 다섯 번째, 우유, 쇠고기는 여섯 번째로 비쌌습니다. 집값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 중심가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2,580만 원 수준으로 세계 9위였습니다. 1위는 홍콩, 2위는 싱가포르였고 프랑스와 미국은 우리보다 가격이 낮았습니다. 이 통계는 119개국 생활비와 주거비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정부의 방침을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빚을 내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상승에 금리까지 오를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다시 한번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최저임금은 꼭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시행 초기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먼저 서민들이 찾는 식당 음식값이 500원, 1,000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착한 가격으로 유명한 쌀국수집입니다. 그런데 찾아가 보니 주요 메뉴 가격이 이달부터 600원씩 올랐습니다. 인근 김밥 전문점도 가격 인상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였고 저렴한 가격의 기사 식당도 500원씩 더 받습니다. 100만 원 더 올라갈걸요? 이런 사람이 한 7명 정도는 되니까. 몇 년째 가격을 동결한 해장국집은 인상 시기를 고민 중입니다. 10% 정도는 올릴 것 같아요. 저 집이 올리면 나도 올리자고 하는 지금 7%.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의 부담이 고스란히 손님인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어가지고 오는 부담 가지고 500원이 더 나간다는 거나 덜 나가는 그 차이는 서민으로서 서민 물가 상승도 우려됩니다.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부작용이 최소화되는데 최저임금을 고용한 분들은 본인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 최저임금 인상에 동네 물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악의 실업난입니다. 가장들은 불안하고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당원 동지들 중심으로 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당의 전국 청년위원장인 이내훈 후보입니다. 이번에 서울 강북구의 기초의원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내훈 후보를 통해서 청년들의 삶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청년의 미래를 바꾸고 싶어서 이번 서울시의원 선거 출마하는 이내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또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기사를 조금 찾아봤더니 정말 이 정부가 쇼에 능한 게 엊그제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일자리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제 뒤쪽에 있는 그래프에 이미 3월에 청년 실업률은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2000년 이래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 그래프에는 아직도 꺾였다가 올라가는 중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굉장히 가장 꼼꼼한 정부가 아닐까, 정말 가장 보여주는 데 능한 그런 정부. 이번 선거에서 이겨서 저희가 반드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 참 이상한 정부입니다. 지지율 고공행진에 이어 실업률도 고공행진입니다. 특히 청년 실업 절망입니다.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11.6%, 이것도 구직 포기자와 취준생, 아르바이트, 자영업 실패로 인한 비경제 활동 인구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유럽 기준으로 이들까지 더하면 청년 실업 체감률이 무려 25%에 달합니다. 청년 4명 중에 1명이 실질적으로 지금 실업 상태인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청년 절망국입니다. 지난해 편성한 일자리 추경 11조 2천억은 어디로 증발한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허공에 노를 젓는 행위를 그만해야 합니다. 3조 예산의 최저임금 보조 정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10%밖에 되지 않으면서 정부는 신청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신청까지 받아 마치 호응이 좋은 것처럼 80%가 신청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상승을 보조하지 못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은 공무원 채용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게 할 것이 아니라 부조리한 갑을 문제를 풀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한 규제를 개혁해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의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어렵다면 양극화된 일자리 시장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청년들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 모든 일에 지금 두 손 두 발을 다 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표를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사이 청년들의 삶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먹는 것은 하늘과 같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김정은과 악수하는 것이 어떤 소용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는 승자의 민주주의입니까? 언제까지 드루킹 같은 인물을 이용해서 거짓 연극을 반복할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제발 청년 실업의 근본적 해결 방법에 집중해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우리 청년들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청년 일자리 그래프를 왜곡하거나 혈세로 애꾸려 하지 말고 방향을 전환해 주십시오. 청와대 안에서 답을 구하지 못한다면 여당에 물으시고 야당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하는 고집만 남겨주십시오. 그것이 정치인들이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 우리 아들, 딸들이 언제가 돼야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그러한 새로운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정치를 기득권 양당이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의 어떤 그 시대적 소명이 그것들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당원은 아니시지만 그 전에 서민들의 삶을 호소하고 싶다고 당에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경기 침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무래도 자영업자죠.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신효근님을 모셔서 자영업자들의 힘든 삶에 대해서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정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람 좀 더 많이 모였으면 제가 말이 좀 잘 나올 건데 조금 작은 것에서 실망스럽지만은 제 있는 그대로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뭐 지역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한테 호소하고 싶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서 웰빙 맛집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처에는 이름만 들리면 여기 계신 분들 다 할 수 있는 대형 음식점이 2개가 크기 조그만 지역에 2개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나 불경이다 보니까 그 대형 식당에서 하루가 멀다고 한 달 내 왕 플러스 완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계시는 정치인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 정치인 왕 플러스 완이 뭔가 알고 계시죠? 먹은 만큼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양동 지역은 엄청난 영시업자들이 모여서 생활하고 터전을 갖고 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대형 음식집에서 심지어 고깃집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음식점을 10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외도 그 고깃집에서는 소갈비, 등심 외에는 팔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뭘 파냐? 해장국, 선지해장국, 갈비탕, 쌈밥,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형 음식점들이 서민들이 음식점을 하는 영시업체들이 운영하는 선지해장국, 갈비탕, 설렁탕을 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서민들은 뭘 먹고 사는 거지?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이 있고 대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살지를 못하는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해갖고 뻗어날 수 있을까? 여기 계신 정치부들 국민을 위한데 월급을 받습니다. 제 작년에 2017년도에 제도 다른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자료를 못 챙기고 한다. 부가세 세금을 1,100만 정도 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세금 대기업들 대형 유통음식점들 자기들 이익금 다 배고 탈세금 다 하고 조금 남는 거 기부하고 선심하는 식으로 세금 냅니다. 영세업자들 소상공인들 세금 100% 10원도 탈세 못합니다. 지금 타는데 적자를 보더라도 세금은 다 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금 안 내면 국세청 가만히 있습니까? 발이 요즘 카드로 다 입금되는 통장 압류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 너무 불쌍하다. 두 번째, 지금 우리 보시면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특례 제도라고 본 게 있습니다. 이는 허울 좀 개살구다. 지금 여러분들 지역구에 계시는 우리 정치들, 국회의원들, 각 지자체장님들, 시의원들, 구의원들 그 근처 방문해 보세요. 영세업자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특례 제도를 알지도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고금리, 사채, 즉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수를 10집 건너서 10집 건너면 8집은 다 쓰고 있습니다. 이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고양시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외국계 신세계 계열 서타필드가 들어오면서 말고대로 옆에 소상공인들이 반대로 하니까 특례 고양시에다가 특례 보정지원금을 출원을 시켰습니다. 10억을 내놨어요. 10억을 내놓으면 100억을 그 고양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례 보증을 쓴 겁니다. 100억이 작은 돈입니까? 일주일 만에 100억 대출이 다 나가버렸어요. 이게 일주일 만에. 어려운 사람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100억이라고 본 돈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100억 어디로 나갔을까? 이자가 싸니까 다 먹고 살만한 이성만한 사람들이 다 가져갔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미래에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저도 소상공인의 지역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우리 이현주 국회의원님 특히 관심 많으시고 하나의 민원도 제기하시고 몸으로도 투쟁해 주셔서 그 고마움에서
제가 오늘 이 나와서 조그마한 감사의 뜻으로 이렇게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 우리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영시업자 살아야 되는 이유, 지금 여러분들이 자신 요즘 영시업자들은 마케팅 홍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한 이 또 악질 업자의 생겨난 게 배달 웹입니다. 배달의 통, 여기요. 잘 아시지만 처음에 제갈찌개 1년 만에 매출 2천억 구조가 지금은 3조로 넘었습니다. 영시업자들 치킨집, 중국집 배달해주면서 스스로 가맹점이 15% 돼갑니다.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치킨집 한 군데에서 월 매출 빼면 15%가 수수료적으로 맹목적으로 빠져나갑니다. 주인은 15% 계속 남는데 15%에 1,000만원이 뭐 150만원, 자기 임금비도 안 나와요. 그거 가지고 집세줘야 돼요. 이런 현실적으로 우리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악의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정치인 바른미래당에서 좀 나서서 자영업자의 눈물을 좀 닦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께서 특히 소상공인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어떨까요? 우리 당의 지역위원장이기도 하시죠. 파주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현견 위원님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어떤 애로사항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사업을 한 40년 했습니다. 40년 20대 초반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는데 제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과거 김영삼 정부 때 IMF 오기 전 한 1, 2년 전 상황하고 가장 유사하게 느낍니다. 제가 이 분위기를, 나라가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때 제가 인건비 상승이 부담이 돼서 제가 그때 당시에 영국 리버금리라고 연 4.5%짜리가 있습니다. 그때 그걸로 제가 미국에 가서 장비를 사왔습니다. 그 장비를 한 자동화 장비인데 한 10명 정도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싸서 또 인건비를 줄이고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가지고 왔는데 IMF가 온 겁니다. 그때. IMF 와서 제가 780원의 장비를 들여왔는데 달러를 1674원에 갚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한데 그때 돈으로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를 제가 그 기계값을 더 갚았는데 참 허망하죠 뭐. 국민을 망쳐놓은 거죠 뭐 그때.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제조업을 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건데 지금 최저임금을 올려놓으니까 이 국민이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최저임금을 세금으로 지금 다 메꾸는 건데 이게 지금 아주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내 이제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있는데 지금 10년 된 제조업에서 10년 된 사람하고 지금 최저임금 받는 사람하고 임금 차이가 20%도 안 나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금 현재 10년 이상 된 사람을 또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차이가 없으니까. 그럼 누가 다니겠어요? 방금 들어온 놈하고 자기는 10년이 되는데 봉급 차이가 2, 30만원, 3, 40만원 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러면은. 그럼 그걸 저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제품값을 인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제품값을 인상해 보려고 6개 업체에다 얘기를 했는데 딱 한 군데에서 8%를 올려주면 8%. 그럼 지금 최저임금이 몇 프로가 올라가냐면은 16.74% 올라간 거예요. 지금 제가 다 따져보니까. 소기업은 아마 20%대 넘을 겁니다. 거의 뭐 이건 뭐 아사 상태야, 아사. 근데 정부에서는 뭐 그냥 뭐 잔치 벌린 거 그냥. 야, 이게 과연 물론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받고 뭐 그러니까 지금은 당신들이 해피하고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중에 당신들한테 다 독배로 가는 겁니다. 독배. 그건 전혀 모르고들 있어요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자주 가는 그 주상복합 건물이 있는데 어느 날 갔더니 보이시던 분들이 안 보이시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 갔어? 공사를 한참을 해요. 이게 뭔 공사를 하는 거냐 그랬더니 자동 차단기를 설치하더라고요. 들어가고 나오고. 그 자동 차단기가 없었을 때는 거기에 매달려서 3교대로 근무하시는 분이 청소대 가면서 5분이 계셨었는데 4분을 해고를 한 겁니다. 최저임금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건물주가 이 임금을 맞춰줘야 되는데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해고를 했는데 해고가 목적이 아니고 그분들이 아직도 일을 열심히 더 할 수가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제2의 직업을 알선한다든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보장 내지는 그 소일거리 이런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임금 인상 누구든지 기분 막 내고 싶죠. 기분 안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너무너무 절실하게 지금 느끼고 있고 제가 이 제조업을 하면서 지금 이 상태로라면 제 입장에서는 아마 향후 1, 2년, 2, 3년 내에는 나름대로 저도 어떤 용단을 지금 내려야 돼. 왜? 장비를 지금 다시 바꿔야 돼요, 제가. 한 20년 썼다 보니까 이게 초정밀 장비라 바꿔야 되는데 과연 이건 5억, 6억씩 들여서 내가 이걸 바꿔야 되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루킹 댓글 진상에서 정치를 바로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들을 들어보면 지금 중소기업 또 소형 음식점 청년들의 또 삶 모두가 어렵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는 이유가 두루킹 댓글의 진상이 드러나는 것도 두렵겠지만 또 선거 전에 지난 1년 동안 민생 파탄의 어떤 실체가 드러난 것을 또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국회 정상화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자유토론의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발언을 하시겠다고 당에 사전에 요청을 해오신 분이 당원 동지들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은주 서울 노원구의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 양극단의 패권 정치 종식을 갈구하며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했던 노웅교연 마은주입니다. 경찰의 3일 전 발표에 의하면 이틀 동안 두루킹이 대선 부정 댓글 21만 개를 클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1만 개 이틀 새. 작년부터 해온 댓글은 대체 몇 개란 말입니까? 경찰 조사 그것을 알아내는데 도대체 몇 개월이 걸립니까? 이러니 누가 경찰을 믿겠습니까? 높은 지지율에 취해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까?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로 살아있는 권력의 종지라는 경찰과 검찰은 정권의 허물을 덮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적폐 청산한다며 스스로 적폐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 1호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네, 간결하고 분명한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당의 양천구청장 선거 예비 후보자이십니다. 허광태 후보의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른미래당 양천갑 지역위원장이며 이번 6.13 지방선거에 바른미래당의 양천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허광태입니다.
저는 요즘 선거를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골목골목 구석구석 많은 시민과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후보님들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났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저는 만나면서 다시 찾아가기를, 시민과 국민을 다시 손잡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조금 전에 소 상인께서 나오셔서 정말 절망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돌아보면서 우리 서울시가, 우리 국민이, 서민이, 소상인이 벼랑 끝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제는 뒷전이고 정치에 싸움만 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이거 바꿔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구청장 후보가 뭐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여기 대표님도 계시고 원내대표님 계십니다만은 국회 생각하면 싸움만 하는 국회, 국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게 집권여당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십니다. 여기에 독선과 독주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국회는 안중에도 없고 잘한 건 자기 공이고 잘못한 건 야당으로 돌리고 국회로 돌리는 현 정부의 실정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국민, 서민에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서민의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1번, 2번이 싸움의 진흙탕을 만들 때 우리 3번 바른미래당은 서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 서민 속에 함께 가는 정당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요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신청하신 우리 동대문갑의 기초의 출마 예정되시죠. 예, 주정 후보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갑 김현 위원장님을 모시고 있는 동대문구의 의장 주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미래당이 정말 꿈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상당히 3당으로서 원내대표님들이나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촛불 집회로 인해서 세상이 뒤집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나 또한 민주당이나 똑같다. 실제 오늘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조금 전에 소상공인과 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골목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할 것이 없으면 직장생활을 하다가 할 것이 없으면 구멍가게라도 하야지 했는데 이제는 구멍가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오르고 골목 상권이나 자영업자들은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신고하면 세율을 낮춰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 요즘 자료가 전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간도 있다가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자영업자가 정말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대기업을 하지 않으면, 체인점을 하지 않으면 그마저 묵고 살 길이 없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10년 더, 20년 더 연장을 하기 위해서 각 동네마다 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그 자치위원회 25명, 30명을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50명을 늘리면서 기존에 있는 자치위원회를 없애버리고 50명을 자기에 맞는, 입에 맞는 이런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각 구마다 5개씩 선정하고 이런 독재 아닌 독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금 현재 오늘 예비 후보님들 오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나 또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재 일자리 늘린다고 하는데
일자리는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그것이 일자리 늘리는 겁니다. 또한 어르신들 25만 원씩 주면서 아프지 않게 다치지 않게 그냥 시신하다가 들어가십시오. 이것이 일자리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각성해야 되고 또한 연장할 생각하지 말고 내실 있는 경제정책, 서울시장은 경영과 경제를 아는 서울시장이 되어야 됩니다. 조직을 알고 또한 태권을 아는 이런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같이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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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당의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후보가 잘 돼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모든 후보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야, 그러면서 우리 또 다 함께 한번 안철수 한번 외쳐봅시다. 안철수 화이팅! 화이팅! 자, 지금 자유토론의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그게 또 토론 말씀 한번 하실 분이 계신가요? 오늘 박주선 대표님 또 김덕철 원내대표님 말씀 또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또 자영업자 또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우리 위원장님 또 청년의 목소리 또 우리 기초 지방에 출마하는 우리 당원 동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우리들이 어떤 굳은 의지, 결의 이런 거는 지금 어느 정도 다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예, 제가 두 분만 일단 하시는 걸 일단 하겠습니다. 이 나오셔서 하세요.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 재외국민위원회 중앙당 위원장을 하고 있는 박명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동대문이신가요? 김명 위원장 모시고 있는 그렇게 발언을 해주셔서 거기에 연장 발언으로 꼭 우리 당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원순 시장 7년 정책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많은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그런 행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어공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급에서 4급까지 있는 그 직책을 가진 공무원을 박원순 시장이 개인적으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감시자가 돼가지고 공무원을 감시하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살얼음판을 덮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박원순 시장은 사실 우리 안철수 후보 때문에 서울시장이 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그 문제에서 얘기하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 정정당이 싸우겠다. 최소한도 양심이 있다면 참 그때는 참 안 후보님 그렇게 해줘서 50% 이상 된 안철수 후보는 50% 이상이었고 박원순 5%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는 시장 우리 서울시민이 시장을 다시 뽑아야겠습니까? 사람이 의리가 있고 도덕이 있는 것인데 그때 참 고마웠다. 그렇지만 지금 정정당이 해보겠다 하면 참 좋은 얘기인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뭐 정정당이 한다? 그런 시장 우리가 모시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우리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은 대단히 당연하고 근데 오늘 토론 주제는 도르킹 댓글의 진상을 밝히는 것 그리고 민생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명현이요 서울시청 앞에다 한번 크게 한번 그렇게 주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산구청장 후보로 나온 권형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해서 반갑고요.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구청장 후보로 나오면서 제1당 민주당이 있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이 그러니까 한국당이 있는데 그 두 당 외에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정책을 세워서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한정당이다 이런 거를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고민 속에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36개의 공약을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가서 공약을 만드는데 한 2주 걸렸습니다. 문구를 수정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서울시에 찾아가니까 한 100 대략 서울 시내에 25개 구청에 오늘 주제에 맞춰서 말씀하시고요. 네, 그 따로 당의 정책위에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약이 저기 주제 그거는 당 정책위에 하시면 그 당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든지 하는 부분 할 테니까 정책 문제는 선거 문제는 조금 나중에 하시다가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브루킹 얘기를 하면서 대안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노인 문제라든지 청년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약을 하시고 혹시 원하신다라면 저희 홈페이지 블로그에 오시면은 제가 서울시 안철수 의원이 당선할 수 있고 우리가 정책 공약으로 승부 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해 하셔가지고 이번 대안을 세우는 대한정당의 어떤 면모를 가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드루킹 사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이면에는 청와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청와대를 얘기하지 않고 계속 드루킹만 얘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시국토론을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돼갑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더 말씀이 없으시면 저희가 우리 총의를 모아서 결의문을 좀 낭독을 하고 그래서 우리 의지를 조금 확실하게 다지고 오늘 토론회 앞으로 얼마나 더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마무리 지금 어떨까 하는데 당원 동지 여러분 의사는 어떠십니까? 네. 오늘 박주선 대표님은 또 마침 중소기업 오늘 방문 일정이 있으신데 이것 때문에 일정을 좀 늦춰서 아까 하고 가셨고요. 또 김동조 대표님 비롯해서 여러 당원 동지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생업의 현장에서 어렵게 버티며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국민의 보다란 형편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일자리, 교육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민생에 무능한 정권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발목만 잡으려는 제1야당은 또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제1야당 자유한국당으로는 문재인 정권을 절대 견제하고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국민들 또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대한야당인 바른 미래당을 선택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당원 동지의 뜻을 모아서 특검 관철과 민생국회 소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모두 일어서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강서구청장 후보 김용석입니다. 우리 먼저 하시기 전에 힘찬 목소리로 구호 한번 외치고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청와대가 들리도록 힘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실특검 고집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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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국회 가로막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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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치외면 민생무능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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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킹 게이트의 진실을 원하는 국민의 명령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상식의 특검이 민주당과 청와대의 아집과 독선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민생을 살려야 하는 국회의원은 국회에 닫혀있다. 돌이킴을 주범으로 한 불법 대선 여론조작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며 촛불혁명 정신에 대한 도전이다.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민주적 범죄 행위다. 더욱 큰 문제는 김경수라는 문재인 정부의 1등 개국 공신이 드루킹 게이트에 깊게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다. 불법 대신 여론조작 사건의 실체 진실을 규명하고 법치주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경찰과 검찰의 모든 어떠한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 보기 뿐입니다. 적폐청산의 도구로서 정권의 허물을 은폐하는 도구로 전략한 경찰과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1호 기록이다. 국민들은 진실을 원한다. 바른미래당은 진실을 원하는 국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법치주의와 상식이 실현하는 원하는 국민 편에서 특검 실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온갖 핑계와 단서 그리고 조건들을 나열하며 사실상 협상을 무산시켰다. 진실의 특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해왔다. 민주당의 아집과 독선, 부실 특검 고집에는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 대통령을 약속해왔다. 그러나 집권 1년 동안 상권 분립 견제와 균형의 헌법 정신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일관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 눈치 보기, 여당 실종을 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잘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고 잘못된 것은 모두 국회 탓으로 돌리는 청와대의 모습은 2년 전 박근혜 정부의 모습과 다를 바 전혀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지, 왜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는지를 교묘한 자세로 되돌아봐야 한다. 최악의 민생 상황이다. 국민의 삶은 하루가 위기의 연속이다.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자영업자 시민들의 눈물은 멈출 날이 없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종사자들은 텅 빈 공장과 멈춰버린 기계를 바라보며 내일의 희망보다 버티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민생을 살리는 정치를 약속한 바른미래당은 국민국회의 조속한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민생 살리라면 언제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수차례 약속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을 좌초시키고 지방선거 압승의 분위기를 자축하며 추경과 민생을 포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협상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채 오직 야당 탓만 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민생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바른미래당의 정치 소명이자 시대적 정신이다. 바른미래당은 국회의 존재 이유인 민주주의 수호와 민생 안전을 위해 무능한 집권 여당, 무책임한 청와대에 맞서 단호히 싸워나갈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규탄하는 특검의 조속한 도입과 민생국회 소집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전국의 지역위원장들과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한 손에는 민생 살리기 공약을, 한 손에는 서명용지를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승리와 민생을 살리는 정치, 진짜 야당의 모습을 실현할 것이다. 2018년 5월 10일 바른미래당 전국 지역위원장 및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1동 구호 한 번 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특검 민주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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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국회 가로막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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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치하면 민생 무능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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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특검 관철과
민생국회 접지 말고 비상시국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